되게 영악한 대책이었다고 봐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에 거래가 줄다 보니까 뭔가 드디어 약발이 먹혔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현금 있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를 계속해라. 갱신 청구권 엄청 쓰고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조금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중하급지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좀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맞아요. 망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세 명이서 합방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거의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 2달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제목을 모두가 착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방송을 또 이제 제목들을 좀 정해가지고 하는데 뭐 좀 제목이 이번 상황하고 맞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현재 상황이야 약간 이제 어쨌든 심리적으로 살짝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관망의 분위기가 강하긴 한데 네. 아마도 많은 이제 뭐 언론 또는 이제 그 정부 입장은 네. 뭔가 드디어 약발이 먹혔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니다. 좋습니다. 라는 여기까지. 면에서 네,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착각한다. 예, 제목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네. 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부동산 시장이 진짜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일맥상통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자극적인 것들을 그렇죠.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락이다. 지금 네. 그 강남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근데 네. 사실은 단어가 0.02포인트 둔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승인데 네. 상승의 그 폭이 줄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언론에 대한 분위기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상 그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27 대책 이제 나온 지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현재 수도권 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거래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크게 그렇게 위축이 되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오늘도 통계 확인해 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언론들은 네. 주요한 지역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강남 3구는 당연히 그렇겠고 그 외에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건들의 어떤 거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가 거래들이 지금 한 20억 이상의 거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춤하고 계약이 해제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자체로 보면은 뭐 6월만큼의 엄청난 파워풀한 거래량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지금 보면 3월보다도 현재 스코어로는요 좋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 이전에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던 게 3월이었는데 3월보다도 현재까지의 데일리 누적 거래량을 보면은 더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거래들이 주로 어디서 나왔더냐 물어보면 이제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북구라든가 예.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들 그동안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지역들이 그 거래를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줄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에 거래가 줄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좀 감소하고 위축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것인데 뭐 거래량 자체가 6월처럼 막 이렇게 뜨겁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뭐 3월 이상 거래가 나거나 3월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해 준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3월은 그런데 거의 10,000건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엄청나게 나왔죠. 예, 근데 지금 데일리로 보면 3월보다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6월도 우리가 현충일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저도 오늘 통계를 보니까 오늘까지가 올해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이제 현충일도 있고 해서 이 통계 수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게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몇백 건이 나중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6월 한 9일, 10일 이후에. 네. 그래서 아마 요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 된 것까지 해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양상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나 인천도 네. 거래량이 꽤 많다라는 거죠. 경기 인천은 어떻습니까?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로 3월보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거래량으로 했을 때 이제 3월, 4, 5월은 당연히 넘어갔어요. 당연히 넘어갔고 3월보다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보면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비록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래를 하지 말아야지라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은 사실상 이번에 타겟인 뭐 토어제 플러스 이제 뭐 대출에 대한 제한을 둔 거에서 영향이 좀 미미한 지역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지금 그렇게 거기에서 많이 위축이 될 만한 요소들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기서 것이죠. 조금 거기에서 미미하다는 게 이제 단가가 낮으니까 시세가 그렇지. 낮으니까 네네. 대출에 대한 제한들이 좀 적게 걸린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어차피 6억까지 받으실 분들이 경기권에 집을 사실 분이 이렇게 6억 이상 네. 초과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 경기에서 집을 사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을 쓰더라도 웬만한 주택은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곳들은 사실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경기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 하급지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량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잖아요. 네네. 상급지보다는 거기 같은 경우도 이 좀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네. 약간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는 거래량 자체도 아직까지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제 일자리도 있고 네. 또 서울의 접근성도 좋은 뭐 화성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지역들이 우선해서 거래량을 좀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안양이라든가 이렇게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동안구, 지역들, 예. 네, 예.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뿐 아니라 시세로도 연결이 돼서 서울은 지금 평균 그 상승률이 조금 감소했잖아요. 네. 상승을 하긴 하고 있는데 상승의 폭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네. 살짝 그 상승률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110 뛰던 것이 80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폭이 증가했어요. 네. 인천도 증가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와 인천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물론 그 경기도 인천 안에서도 조금씩 온도차가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사실 저도 보니까는 안양 쪽 지금 오름세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말씀해주신 용인 쪽 네. 여기도 이제 오름세가 용인도 처인구 말고 이제 수지구 그렇죠. 수지구에서 하고 이제 수지구청 기흥구, 예. 네. 뭐 기흥도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예. 기흥도. 그리고 수원에도 일부 지역들 수원도 예.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데 그 이제 그 중심에는 강남이 있고 그 중심에는 강남 아래쪽에 분당과 과천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풍선 효과가 어디까지 연천군까지 막 펼쳐질까요? 아니면 동두천까지도 막 근데 할까요? 그거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네. 시간이 좀 지난다면 뭐 연천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에서도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약한 곳들이 있어요. 물량이 많이 있는 곳들도 있고 광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으로 물량이 많음에도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광명이나 지금 안양 만안구도 전환이에요 상승으로. 그러니까 물량이 풀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은 가격이 이제 오히려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네. 시흥이라든가 뭐 의정부, 또 파주 또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저쪽에 뭡니까 인천 옆에 있는 김포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고양시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 또 평택 이런 곳도 아직은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곳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입지적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지역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큰 곳은 평택 같은 곳은 좀 어렵지만 그 외 지역들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과정에 있고 네. 물량을 소화를 끝내면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천도 좀 분위기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부천도 좋아졌고. 네네. 그러면 확실히 이번에 그 수도권이라는 그 대상 구역들을 정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은 금액적으로 이제 그 6억이라는 돈이 무리가 되지 않는 그렇죠. 범위라면은 풍선 효과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은 퍼짐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 봅니다. 경기도도 이제 그렇게 보고 인천도 어떻게 네. 보세요? 인천도 지금
송도가 네. 송도가 계속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는 연수구죠. 네, 연수구인데 송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공급이 많은 그 부담을 좀 안고 계속 네. 시세가 좀 빠지고 있다가 상승 전환이 됐어요. 아, 상승 전환. 송도 연수구 일대도 지금 분위기 조금 바뀌었고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이렇게 혼조세가 나오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조금씩 좀 안정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거래량도 지금 많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에너지가 약간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환경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걸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시세 상승의 흐름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그 지난 6월 30일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상승으로 그래서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모습이었다는 게 의미가 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요약을 하면은 서울에 위축된 지역들은 일부 위축된 거는 상급지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거래량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데는 서울의 하급지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보다 사실 거래량의 분위기가 어. 더 좋은 데는 경기 인천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 서울도 하급지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중하급지라고 보는 게 좋을 중하급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한 금액대가 너무 무겁지 않은 뭐 네. 15억을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네. 한 10억 전후 그 아래로 그 정도 가격대 거래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게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도 안 되는데 이제 대출도 안 되니까 네.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들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좀 완전히 거래를 다방면으로 좀 막아놓은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건 지금 7월에 보면 거래가 서울 거래량 중에 이 강남 3구 거래가요 10%가 넘어요. 네. 그게 강남구 거래가 많아요. 아, 근데 강남구 거래가 많으니까 또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가격이 비싼 지역이긴 한데 강남 안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착한 가격. 논현동이라든가 논현동. 수서라든가 이런 지역들 거래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개포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동안 그 강남 안에서 좀 편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편차를 좀 극복하는 거래들이 눈에 띈다 이런 정도로 아. 강남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체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확산이 진짜 됐잖아요. 되면은 이게 주요 또 지방 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있을까 네, 어떨까요? 있을 거라고 네. 보는 게요. 또 이번 뭐 이제 뒤에 얘기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지방 부동산의 활성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지방 부동산으로 다시 좀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시점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지방의 일부 이제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서울하고 저는 부산을 좀 좋아하고 부산의 또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한 10년 전에 상위 20%의 서울하고 부산하고 격차가 한 2배 정도가 났는데 지금은 3.5배가 나 있대요. 네, 네. 그런데 부산 안에서도 그렇죠. 원래는 상급지랑 하급지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6.5배가 차이가 맞아요. 난대요. 네. 상위 20%랑 하위 20%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격차가 나니까 이제 지방으로 다 옮겨간다. 좀 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방 안에서도 맞아요. 선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장기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그 지방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략적인 방식으로 뭐 한 몇 년 단기 안에 조금 차익을 욕심내시는 그런 전략이라면 이렇게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가장 안전한 곳은 서울 수도권 쪽을 방향을 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타이밍이라는 우리가 좀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지방에도 지금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오늘 큰 그림들, 큰 숲을 한번 다 그려주신 것 같아요. 수도권과 이제 대표적인 또 지방들에는 좀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수도권 쪽을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 하지만은 선택적으로 지방도 이용을 하되 근데 그 지방 안에서도 시기적인 시차와 좀 단기적인 시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제 질문이 네네. 이제 전세에 대한 전세. 네네. 질문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 DSR 하면은 사실은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짐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이제
뭐 갭 투자를 못 하거나 다주택자는 그쵸. 힘들어지는 상황이 네. 되는 건데 일단은 6.27 대책으로 임차 시장이 안정화를 시키려는 목적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임차 시장 안정화될까요? 지금 DSR 얘기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량도 뭐 부족하다고 하고 뭐 이게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어떤가요? 대책이 굉장히 구멍이 많은 게요. 구멍이 많다. 네, 구멍이 많죠. 어떤 구멍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제일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사실 약정서 쓰고 아직 신청,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 승인 받으려고 하는 접수가 안 들어간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사정상 좀 이제 먼저 계약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좀 이따 임차인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늦게 신청해야지 하고 약정서 자금만 좀 받아놓고 이렇게 한 것들 계약이 네. 지금 다 안 되는 상황으로 되면서 좀 문제가 되게 많고요. 네. 그러니까 토지 지정했으니까 그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청 접수 들어간 것까지는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하나가 이제 규제 이제 그 사업 진행되는 것들의 관리 처분인가, 그러니까 그 정비 사업들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쪽은 정비 사업 진행하면서 관리 처분인가 나기 전에 있는 물건들은 다 지금 이주비랑 잔금 대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공급을 해주려면 사실 정비 사업들을 해서 빨리빨리 아파트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 진행을 이제 늦추게 되는 나 돈 없는데 나 그때 돈 낼 자신 없어 이렇게 하면 사실 지연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되게 구멍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뭐 DSR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DSR 적용한다. 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심각한 문제.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세는 사실은 서민들이 자가를 전세라는 어떤 방식으로 네. 내가 얻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DSR을 적용해 버리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의 질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사는 거니까 뭐 약간의 만족도가 떨어져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일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몹테크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도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지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을 조금 더 신축 아파트를 조금 더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를 조금 대출을 많이 써서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내가 거주하겠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순수의 거주의 목적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거주의 목적만 있는 전세를 대출을 제한을 해버리면 갑자기 신축 살던 분들이 구축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지역을 바꾸거나. 왜 지역을 바꿔서 어디 사이드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역세권이었던데 아닌 곳으로 가게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임차인 그렇죠. 화가 나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예요 갑자기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강한 규제를 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집주인 입장에서 갭 투자 당연히 그 금액대가 내려가게 되니까 제한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들 사실 전세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네. 사람들이 선택지가 되게 좁아진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전세를 낮춰서 그냥 갈까? 그러면은 아이씨 열받아. 집을 사고 말겠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전세를 강제적으로 낮추게 하면 사실은 전세 공급의 문제도 생기고요. 공급의 문제. 공급 문제 사실 심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갭 투자 막아서 공급을 제한을 뒀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뜩이나 전세 임차인분들 지금 갱신 청구권 엄청 쓰고 있어요. 네. 갱신 청구권 아니면 재계약 조금 올려서 재계약하거나 갱신 청구권 써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유통되는 매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 찾아보면 아파트별로 한 50%가 다 재계약이에요. 갱신 청구권이나.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는 매물도 없죠. 또 거기다가 대출도 더 조이겠다고 하면 임차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월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월세에다가 대출 끼고 집 사는 거 못하게 이번에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집 사시는 분들이 월세 끼고 대출 그만큼 받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월세 전환도 안 돼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제한이 있고 그러면 또 갈 물건이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의 공급 물건이 다 지금 급감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고 이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정부가 더 악수를 던질까 봐.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전세가 너무 없어 큰일 났네. 그래서 정부에서 너희 서민들을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거 4년 6년으로 해줄 수 있고 8년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하면은 저는 진짜 그거는 제가 볼 예. 때는 그거는 네. 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또 우리는 대응해 나가야겠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다 처분하겠죠.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6억도 좀 파격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15억 초과 대출을 그렇죠. 금지했잖아요. 12, 16대.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더 되게 영악한 대책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냥 금액을 아예 대출을 아예 막았던 막았죠. 거였고, 이거는 딱 보면 6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딱 타깃이 강남과 상급지. 상급지 네. 뭐 마포 성동에 한 20억대 초과되는 이런 집들을 딱 노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오히려 이게 약간 중하급지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어차피 우리는 뭐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정책을 가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6억이라는 것도 파격적이었는데 예전에 저는 기억나는 게 파리 대책도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너무 네. 놀랬어. 다 난리 났었죠. 놀리네. 근데 9.13 대책 더 놀랬어. 그때는 예. 진짜 충격이 커서 예, 좀 충격이 컸죠. 오래 갔죠. 네, 가장. 오래 네. 갔고 네. 그리고 116 대책 때도 와 창의적이다. 저는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15억 이상이면 집 사지 마. 맞아요. 9억 넘어가면은 20%로 LTV 감소할게. 중도금 대출 9억 이상 안 돼. 맞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취득세 그러니까, 이게 다 창의적이었어요. 진짜 그때 15억 초과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웃겼던 게 그 마포 같은 데 집 가고 계신 분들이 집값이 올라서 15억 선에 막 안착한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나는 대출을 끼고 있는데 내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야. 난 올랐는데 못 팔죠. 올라서 못 팔아. 그러니까 마포나 이런 데 성동에 좀 높은 고가주택 그 당시에 그쵸. 15억 넘어갈랑 말랑 하는 그런 것들은 거기 딱 턱걸이 걸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황당한 상황들이 좀 연출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잔머리를 많이 그렇죠. 쓴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저는 네. 이재명식 대책이라고 봤는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전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과거에 전세 대출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저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종월세 상한제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되게 창의적이었듯이 이번에도 창의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린 이제 거거든요.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네. 뭐 그럼 만약 그때 가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전세 DSR 네. 그리고 뭐 아까 김태훈님께서 얘기해주신 추가 규제 지정 지역 조정 지역 추가한다거나 네. 그것도 결국은 대출에 대한 규제일 거고요. 맞아요. 또 양도세 뭐 문제가 발생하는 네.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주에 대한 문제 발생하니까 근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 지정은 지금 뭐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 사고 현금 있는 사람들만 전세 살아라.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사다리 경제인데 채널이 사다리를 끊어버려. 사다리를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네. 현금 있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를 계속해라. 되게 이런 좀 굉장히 좀 마치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어떤 그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면은 뭐 제가 대책이 창의적인 게 많았다라고 했는데 전세에 대해서는 DSR 같은 거 적용을 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전세 공급 문제도 생기고 세입자의 그 거주의 질도 떨어지고 유통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임차인들 막 힘들어하고 그다음 저는 월세도 올라갈 것 같고 월세도 오르겠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전세도 오를 거고요. 그렇죠. 물건도 없고. 물건이 없는데 뭐 전세 임차인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좋은 가격에 예. 받고자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6년 7년이요. 이제 임대 사업자들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이제 임대 사업자. 이제 2018년 19년도가 거의 그때가 마지막에 아파트 등록하던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8년이 꽉 차요. 8년, 2026년 10년. 내년에도 많고 내후년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들이 지금 또 시세를 엄청 올려서 나오겠죠. 전세가 엄청 높여 껑충 뛰겠죠. 왜냐면 그동안 5%씩 8년을 버텼으니 얼마나 임대료가 낮겠습니까, 지금. 더 문제는
공급이 없다는 거. 맞아요. 공급이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막 엉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출을 강하게 규제했다라는 것이 잠깐 시장에는 약간 어떤 상황을 지켜보자.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지금 상황은 막 뭐 완전히 얼어붙어서 심리가 완전 확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관망.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라는 일 것이고 한 달 정도 안에 조금씩 이제 정말 거래가 좀 없구나 이런 지역들은 조금 가격을 호가가 조정인 거지 이제 시세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호가 조정. 호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그 독수리 요용제라고 하는 서초동의 아파트들 이런 게 독수리 요용제. 네, 그러니까 레미안 네, 맞아요. 뭐 네. 뭡니까 리더스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막 20평대가 막 지금 거래가 없는 상태, 그 전에 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35억을 훨씬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의 물건들이 꽤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가격을 조정해서 내려오겠죠. 거래 조정.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호가의 조정이지 실제로 매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겠고, 사실 토어제 때도요. 송파만 조금 그 약간 하락이었고 하락 그때는 하락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호가만 조정되면서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16 대책 때도 그 처음에 한두 달 맞아요. 비실대다가 맞아요. 빵 하고 튀어올랐고 그리고 토어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3월달에 팍 한 달이어서 딱 한 달. 한 달. 한 달 하다가 5월달에 이제 뭐 거래량 다시 늘어나 버리고 6월달은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한 5년 만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그전 116 대책 그때도 보니까 서울은 좀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경기도권은 굉장히 그때부터 계속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15억 이하의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유사한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수원의 뭐 영통이라든가 이런 일대 또 뭐 광교라든가 선호하시는 쪽 분당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은 조금 에너지가 막 찼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일부 풍선 효과를 누리는 곳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서울도 올해 이 약간 차분한 관망세 내지는 살짝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요 시장이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오래 가지 않는다는 기준이 좀 다른데 이건 틀릴 수 있지만 의견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 주춤한 게. 지금 일단 한 달 정도가 되면 규제 한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약간 뭐 그 매도가 안 되는 물건들 중에 급매물들 있잖아요. 뭐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매수했는데 조금 상황을 지금 약간 여유가 있어서 좀 물론 선매수 하신 분들 벌써 급하게 조금 가격을 낮춰서 파신 물건들이 있어요. 호가 조정해서.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조금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던 분들 중에 진짜 안 되네 하면서 가격을 좀 급하게 조정하시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한 달 안에 좀 나오면서 그런 물건 나오면 거래가 찍힌 거 보고 이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그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또 심리가 살짝 또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조금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호가가 조정된 상태에서 한 1, 2개월 정도를 저는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변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관망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로 인해서 조금 더 심리가 줄어들 수는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커다란 이슈를 줄 수 있는 어떤 강한 규제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한 2달, 3달 정도 안에 2달, 3달. 시세가 지금 약간 눌려있던 어떤 흐름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이미 거래량 자체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 이제 9일을 왔으니까 그렇죠. 며칠 안 왔으니까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맞추기 할까요? 네. 저는 한 5천 건에서 6천 건 사이 봅니다. 거래량이요? 네, 거래량이. 저는 5천 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건 나와야지. 3월보다 많으니까 그렇죠. 한 9천 건 수준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9일까지의 데이터여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토어제 있었을 때도요. 토어제 있고 나서 4월 초에는 거래량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좀 뒤로 가면서 거래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런 양상이 이번에도 그런 양상일 수 있어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3월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이상 정도 본다면
한 7천 건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 뭐 밥사기 뭐 아유, 내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이번에 6월달 거래량이 저는 한 12,000건에서 저는 왔다 갔다 3,000건까지 왔다 갔다 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빠른데 사실 6월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이 초반에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초반 속도가 더 빨라 보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 규제로 그 효과들이 좀 뒤에는 맞아요. 이렇게 좀 압력을 세게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네. 고려하면은 조금 12,000건에서 절반. 그런데 5,000이고 방금 말한 7,000이 이 두 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거래예요. 엄청난 네. 거래예요. 맞아요.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도 그 거래가 나온다? 엄청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강남은 거의 강남 3구랑 용산은 토지 플러스 이제 고가주택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거래를 이제 뭐 현금 가진 분들 아니면 거래를 막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그 안에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이제 아파트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 20% 30%의 거래량이 거의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그 외의 거래를 다른 지역들이 다 채워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 플러스 제가 볼 때 마포 성동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좀 줄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지역들에서 거래를 메워주는 것이다 보니까 엄청난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